나를 버리고 우리의 아이를 지우고 화려한 재벌가의 안으로 숨어버린 당신. 당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 성공의 정점에서 나는 당신이 지워버린 가장 추악한 진실을 꺼내놓으려 합니다. 배신으로 멈춰버린 시간을 지나 스스로 놓은 덫에서 걸어 나와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한 여자의 뜨거운 고백.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심판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방송국 로비의 공기는 언제나 차갑고 건조했다.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조차 그 서늘한 긴장감을 녹이지는 못했다. 서윤은 낡은 대본 뭉치를 가슴에 안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40 중반을 넘긴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이 새겨놓은 잔주름보다 더 깊은 인내의 흔적이 서려 있었다. 한때 천재 작가로 불리며 방송가를 주름잡았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후배 작가들의 보조 업무와 이름 없는 다큐멘터리 구성안을 짜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로비 한복판에 세워진 거대한 배너 광고에 머물렀다. JS 방송국 창사 특집 드라마 마이너스 야망의 계절 제작 발표회. 그 화려한 배너의 중심에는 세련된 수트 차림의 남자가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강동우. 서윤의 20대를 송두리째 앗아갔던 남자, 자신의 야망을 위해 서윤과 어린 딸을 버리고 재벌가의 사위로 들어갔던 그 배신자가 이제는 방송계의 거물이 되어 그녀 앞에 나타난 것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인파 사이에서 동우가 수행원들에 둘러싸여 걸어 나왔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구석으로 몸을 피했다. 하지만 그 서늘하고도 비릿한 성공의 냄새가 서윤의 폐부를 찔렀다. 동우는 서윤의 옆을 스쳐 지나가며 잠시 발걸음을 멈추는 듯 했으나 이내 아무런 기척 없이 멀어져 갔다. 서윤은 그가 남긴 그림자를 밟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통증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작가님, 오늘 회의 잊으신 거 아니죠? 강동우 본부장님이 직접 주재하시는 회의라 다들 비상이에요. 후배 작가의 외침에 서윤은 정신을 차렸다. 하필이면 자신이 투입된 프로젝트의 최종 결정권자가 그였다니. 운명은 이토록 지독한 덫을 놓고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눈가에 주름 생기 잃은 입술, 그리고 그 안에 감춰진 시퍼런 복수의 칼날. 그녀는 가방 속에서 붉은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짙게 펴발랐다. 그것은 화장이 아니라 전쟁터로 나가는 전사의 분장이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긴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는 동우가 보였다. 그는 서류를 훑어보며 냉철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서윤이 자리에 앉자 동우의 시선이 천천히 그녀를 향했다. 찰나의 정적. 동우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비 내리는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자신을 저주하며 울부짖던 그 여자가 이제는 중년의 기품과 서늘함을 머금은 채 자신의 앞에 앉아 있었다. 새로 합류한 서윤 작가입니다. 지인의 소개에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짧게 목례했다. 동우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가 쥔 만년필 끝이 종이 위에서 멈춘 것을 서윤은 놓치지 않았다. 회의가 시작되자 서윤은 준비해온 기획안을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발표했다. 이번 드라마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하지만 그 용서는 가해자가 원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선택하는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 배신당한 여자가 복수를 완성하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가장 처절한 복수는 상대방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없이도 완벽하게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서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회의실의 공기를 가르며 동우의 심장에 박혔다. 동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서윤의 기획안을 덮었다. 서 작가님, 주제가 너무 진부하군요. 요즘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사이다 같은 확실한 파멸입니다. 용서라니요, 너무 안일한 것 아닙니까? 동우의 냉소적인 공격에도 서윤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본부장님, 진정한 파멸은 죽음이나 파산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버렸던 것이 사실은 유일한 진실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이죠. 전 그 지옥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불꽃 튀듯 부딪혔다. 회의실에 있던 다른 스태프들은 영문을 모른 채 차가운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다. 동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귀에 대고 오직 그녀만 들을 수 있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 부숴버리겠다고 했었지. 아직도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거야? 이젠 늙었어, 서윤아. 그만해. 서윤은 고개를 들어 동우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 대신 오히려 가련한 것을 보는 듯한 연민이 서려 있었다. 늙은 건 내 얼굴이 아니라 당신의 양심이겠죠. 걱정 마세요. 난 당신을 부수지 않아요. 당신이 스스로 무너지는 걸 가장 좋은 자리에서 지켜볼 뿐이니까. 회의실을 빠져나오는 서윤의 발걸음은 의외로 가벼웠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차가운 얼음 송곳이 되어 밖으로 빚어나온 기분이었다. 하지만 복도는 여전히 어두웠고 그녀가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했다. 방송국 옥상에 올라선 서윤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수많은 불빛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제는 세상에 없는 동우와 자신 사이에서 태어났던 어린 딸의 모습이었다. 지혜야, 엄마가 이제 시작하려고 해. 그 사람이 버린 게 무엇이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초라한 왕국을 지키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서윤은 사진을 가슴에 꼭 품었다. 그때 옥상 문이 열리고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다. 이 드라마의 제작사 대표이자 동우와 대립 관계에 있는 재벌가 서자인 영준이었다. 그는 서윤의 곁으로 다가와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 서 작가님, 아까 회의실에서의 눈빛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사자 같더군요. 혹시 강 본부장과 특별한 인연이라도 있습니까? 서윤은 영준을 보지 않은 채 담담하게 대꾸했다. 인연이라기보다 정산해야 할 빚이 좀 있는 사이죠. 대표님은요? 본부장님과 그리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던데. 영준은 피식 웃으며 연기를 내뱉었다. 적의 적은 동지라고 하죠. 서 작가님의 그 복수국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대신 끝까지 가세요. 중도의 마음 약해져서 용선이 뭐니 하는 시시한 결말 내지 말고. 서윤은 비로소 영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걱정 마세요. 제가 말하는 용서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할 테니까. 서울의 밤이 깊어갈수록 방송국의 불빛은 더욱 선명해졌다. 복수라는 이름의 덫을 놓은 여자와 성공이라는 이름의 덫에 갇힌 남자. 그리고 그 사이를 파고드는 새로운 인물들까지. 이제 중년의 노련함과 애환을 입고 더욱 잔인하고도 아름답게 펼쳐질 준비를 마쳤다. 계절이 몇 번을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서윤에게 그것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마주하는 누군가의 흔적이 깨끗이 씻겨나간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낡은 작업실 책상 위에 놓인 원고 뭉치를 가만히 쓸어내렸다. 종이의 질감은 까칠했고 그 위에 적힌 문장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렸다. 동우는 이제 서윤의 대본 없이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시청률은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광고주들은 줄을 섰지만 정작 그 드라마의 가장 열렬한 시청자인 동우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대본 속 인물들이 내뱉는 대사 하나하나가 과거 자신이 그녀에게 던졌던 비수 같은 말들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 대사 수정해. 너무 자기적이야. 시청자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어. 태준의 집무실로 불려간 서윤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차를 마셨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 너머로 동우의 초조한 손가락 끝이 보였다. 서윤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불편한 건 시청자가 아니라 본부장님 아니신가요? 진실은 원래 불편한 법이죠.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뎌야 진짜 드라마가 나옵니다. 본부장님이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영혼도 팔 수 있다고. 지금 팔고 계신 게 혹시 그 영혼인가요? 서윤아. 동우가 책상을 내리치며 일어났다. 적막한 집무실에 그의 고함이 메아리 쳤다. 하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본부장님, 여긴 방송국입니다. 사적인 이름으로 부르는 건 실례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부터 오늘까지 흐른 시간을. 서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에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게 타오르는 하늘은 마치 누군가의 원한이 번진 듯 했다. 누군가는 그 세월 동안 아이를 키우고 누군가는 그 세월 동안 죄책감을 지우며 살았겠죠. 하지만 어떤 기억은 박제된 것처럼 썩지도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본부장님이 버린 그 이름들, 그 기억들이 이제 대본이라는 몸을 입고 당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정당한 정산이지. 동우는 할 말을 잃은 채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다. 그는 그녀를 무너뜨릴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스스로 무너진 뒤 다시 태어난 여자를 이길 방법은 없었다. 원하는 게 뭐야? 돈? 아니면 내 자리? 아니요.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거울을 볼 때마다 당신이 버린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 당신이 가장 화려한 조명을 받을 때 가장 어두운 곳에 있었던 우리 딸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 그거면 충분해요.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다. 문을 열기 전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오늘이 바로 우리가 헤어진 지 정확히 15년째 되는 날이더군요. 축하드려요, 본부장님.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성공의 정점에서 드디어 제 대본의 주인공이 되신 거리요. 문이 닫히고 동우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다. 그 짧지 않은 숫자가 화살이 되어 그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놓은 덫에 걸린 것은 서윤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작업실로 돌아온 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딸의 사진을 정리했다. 이제 대본은 중반부를 넘어 파멸의 장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녀는 펜을 들었다. 다음 장의 제목은 용서의 전제 조건이었다. 서윤의 눈에 고여있던 차가운 눈물 한 방울이 원고지 위로 떨어져 번졌다. 방송국 라운지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심의 풍경은 평온해 보였으나 그 안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칼날들이 허공을 가르고 있었다. 서윤은 카페테리아 구석 자리에 앉아 차갑게 식은 커피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앞에는 동우의 아내이자
JS그룹의 외동딸인 혜주가 앉아 있었다. 혜주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실내 조명을 받아 눈이 시리게 반짝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보다 훨씬 더 서늘했다. 서 작가님, 드라마가 아주 반응이 뜨겁더군요. 특히 그 배신당한 여자의 복수 심리 묘사 말이에요. 마치 본인이 직접 겪은 일처럼 생생하던데 비결이 뭔가요? 혜주의 목소리는 우아했으나 그 끝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서유는 커피잔을 감싸 쥐었던 손을 천천히 떼며 미소를 지었다. 작가에게 가장 큰 스승은 세월이죠. 혜주 씨가 평생 겪어보지 못했을 그 고단한 시간들이 제게는 아주 좋은 밑거름이 되었을 뿐입니다. 세월이라. 우리 남편 강 본부장님도 그 세월의 일부인가요? 요즘 남편이 잠꼬대를 하더라고요.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을 부르면서 말이죠. 그 이름이 서 작가님 대본에도 나오던데 우연치고는 좀 고약하지 않나요? 혜주는 가방에서 서윤의 최신 대본 한 권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동우가 서윤을 압박하기 위해 숨기려 했던 그 대본이었다. 서윤은 흔들림 없이 혜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중년의 여유란 이런 것일까? 상대의 분노를 거울처럼 비춰줄 뿐 결코 동요하지 않는 차가운 평정심. 대본 속의 이름은 허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본부장님이 그 이름에 반응하신다면 그건 허구가 아니라 본부장님이 마음 깊은 곳에 유기했던 진실이 말을 거는 거겠죠. 아내로서 걱정되신다면 남편의 대본이 아니라 남편의 양심을 먼저 살피시는 게 어떨까요? 이 여자가 정말. 혜주가 참지 못하고 손을 들어 올리려던 찰나 누군가의 커다란 손이 혜주의 손목을 가볍게 잡아챘다. 제작사 대표 영준이었다. 그는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이거 방송국 최고 미인 두 분이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혜주야, 형님께서 너 여기서 이러는 거 아시면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박영준, 내가 왜 끼어들어? 이거나. 끼어들다니요. 제 드라마 작가님이 곤란을 겪고 계신데 제작사 대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서 작가님, 다음 회의 시간 다 됐습니다. 가시죠. 영주는 혜주의 손을 놓아주며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듯 이끌었다. 혜주는 분에 못 이겨 몸을 떨며 그들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 영주는 그제야 어깨에서 손을 떼고 장난기 어린 표정을 지웠다. 작가님, 저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강 본부장보다 더 무서운 게 저 집안 도끼예요. 복수도 좋지만 몸은 좀 사리면서 하시죠. 도와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대표님. 서윤은 차갑게 선을 그었지만 영주는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벽에 기댔다.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 작가님 대본을 읽으면 남일 같지가 않아서 말입니다. 저도 그 버려진 것들의 이름 중 하나거든요. 서자로 태어나 남의 집 문간방에서 숨죽여 살던 그 기억. 작가님 문장들 속에 제 어린 날의 비명이 들리더군요. 서윤은 처음으로 영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동자 뒤편의 일렁이는 짙은 고독을 발견했다. 중년의 로맨스는 설렘보다는 이런 동질감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서로의 흉터를 알아보는 순간 굳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이 아주 조금씩 풀려나갔다. 대표님도 덫에 갇혀 사셨군요. 덕분에 아주 훌륭한 사냥꾼이 됐죠. 작가님이 놓으신 그 덫, 제가 확실하게 닫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복수가 끝나고 나면 그땐 제 손잡고 밖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그 어두운 창고 방 말고 햇살 드는 곳으로요. 영준의 고백은 담백했지만 묵직했다. 서윤은 대답 대신 창밖을 보았다.
엘리베이터가 높은 층으로 올라갈수록 지상의 소음은 멀어지고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좁은 공간을 채웠다. 그 시각 동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폐쇄회로 화면을 통해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만년필을 부러뜨릴 듯 꽉 쥐었다. 질투일까 아니면 자신의 비밀을 쥔 여자가 통제권을 벗어난 것에 대한 공포일까? 그는 서윤의 대본 15페이지를 넘겼다. 그곳에는 소설 같은 대사가 적혀 있었다.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말하지. 하지만 어떤 상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하게 덧나. 마치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가는 내 얼굴처럼 내 죄도 그렇게 주름 사이사이에 자리를 잡는 거야. 동우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화려한 직함과 비싼 수트로 치장했지만 그 안에는 15년 전의 비겁한 청년이 여전히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 서윤이 놓은 덫은 그의 사회적 파멸이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가식을 찢어발겨 벌거벗은 진실 앞에 세우는 것임을. 밤이 깊어 지수는 다시 작업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딸의 낡은 운동화 한 짝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운동화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용서란 무엇일까? 그것은 죄를 지은 자를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기억으로부터 나를 해방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펜을 들고 다음 장의 첫 문장을 적었다. 가면의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서윤의 문장들은 이제 동우의 심장을 넘어 해주의 의심과 영준의 연민, 그리고 서울의 밤을 타고 전 국민의 가슴 속으로 파고들 준비를 마쳤다. 방송국 복도에 깔린 레드카펫이 오늘따라 핏빛처럼 붉어 보였다. 서윤은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분주한 스태프들의 발소리를 들으며 숨을 골랐다. 동우는 비겁했다. 그는 서윤의 대본이 자신을 옥죄어오자 그녀의 재능을 인정하는 대신 그녀를 표절 작가라는 오명으로 매장하려는 공작을 시작했다. 방송가에 뿌려진 가짜 뉴스들과 제작 지원 철회 압박. 15년 전 그가 그녀를 버릴 때 썼던 방식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서윤은 자신의 작업실 사물함에 붙은 출입 금지 딱지를 가만히 응시했다. 후배 작가들은 그녀의 눈을 피했고 어제까지 그녀의 문장 하나에 환호하던 PD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철저하게 고립된 섬. 하지만 서윤은 울지 않았다. 중년의 여자가 흘릴 수 있는 눈물은 이미 그 지독했던 세월 속에 다 말라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영준이었다. 그는 평소에 능글맞은 미소를 지운 채 서윤의 앞에 섰다. 작가님, 강 본부장이 제대로 미쳤습니다. 이번에 방송될 인터뷰 프로그램 출연 명단에서 작가님 이름을 뺐어요. 대신 그 자리에 작가님을 고소하겠다는 신인 작가를 앉히겠답니다. 이건 정면으로 작가님 인생을 끝내겠다는 선전포고예요. 서윤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영준을 바라보았다. 대표님, 덫을 놓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냥감이 자기가 덫에 걸린 줄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동우 씨는 지금 자기가 사냥꾼인 줄 알고 날뛰고 있지만 사실 그가 휘두르는 그 칼날이 자신의 심장을 향해 돌아가고 있다는 건 모르고 있어요. 무슨 대책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서윤은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동우가 그동안 은밀하게 수정 지시를 내렸던 대본의 원본들과 그가 서윤을 회유하기 위해 보냈던 메시지들, 그리고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지워버렸던 한 아이의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오늘 밤 생방송 진실의 방에 제가 직접 나갈 겁니다. 패널이 아니라 제보자로요.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방송국 전체가 강 본부장 손아귀에 있어요. 방송 사고로 묻혀버리면 작가님만 다쳐요. 영준의 만류에도 서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영준의 옷매무새를 가만히 정리해주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대표님이 도와주셔야 할 일이 있어요. 방송국 메인 조정실의 스위치를 강 본부장이 누를 수 없게 딱 10분만 시간을 벌어주세요. 그가 가진 권력보다 더 큰 힘, 시청자들의 실시간 반응이라는 파도를 이용할 거예요. 밤 11시 생방송에 불이 켜졌다. 동우는 조정실 상석에 앉아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이 매수한 신인 작가가 나와 서윤의 파멸을 선고할 차례였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인물은 예상과 달랐다. 화려한 스튜디오가 아닌 어두운 조명 아래 의자에 앉은 서윤이었다. 안녕하십니까? 드라마 제의 시간을 쓴 작가 한서윤입니다. 오늘 저는 대본 속 이야기가 아닌 그 대본의 여백에 남겨졌던 진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동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당장 끊어. 방송 중단해. 그가 소리쳤지만 조정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영준이 문 밖에서 경비원들과 함께 입구를 막아서고 있었다. 서윤의 목소리는 방송을 타고 전국의 거실로 흘러들어갔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 자신의 과거를 유기합니다. 그 과거 속에는 한 여자의 청춘도 그리고 그가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던 아이의 이름도 들어있죠. 15년. 그 시간 동안 저는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 살았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죠? 당신이 부수려 했던 건 제 대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치부였습니다. 서윤은 화면을 똑바로 응시했다. 마치 조정실에 있는 동우의 눈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그녀는 USB에 담긴 자료들을 하나씩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상처를 도려내는 정교한 수술이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당신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초라하고 비겁한 민낯을 당신 스스로 마주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당신의 왕국은 끝났습니다. 강동우 씨. 실시간 댓글창은 폭발했다. 방송국의 항해 전화는 마비되었고 동우가 공들여 쌓아온 엘리트 방송인의 이미지는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동우는 모니터 속 서윤의 차가운 미소를 보며 온몸을 떨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서윤이 놓은 진짜 덫은 방송 중단도 법적 소송도 아니었다. 전 국민의 눈이 곧 그녀의 덫이었던 것이다. 방송이 끝나고 서윤은 스튜디오를 걸어 나왔다. 문 밖에서 기다리던 영준이 자신의 코트를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셨네요. 강을 건넌 게 아니에요. 15년 동안 갇혀있던 댐을 터뜨린 거죠. 이제 물길이 흐르는 대로 가볼 거예요. 서윤은 영준의 팔을 잡았다. 긴장이 풀린 듯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영준은 그 손을 꽉 맞잡아 주었다. 중년의 로맨스는 화려한 불꽃놀이보다 폭풍이 몰아친 뒤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는 이 고요한 순간에 더 빛을 발했다. 그 시각 집무실에 홀로 남은 동우는 어두운 방 안에서 TV 화면에 지지직거리는 소음만을 듣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쓸어보았다. 무겁고 단단했던 금속 명패가 이제는 아무런 가치 없는 쓰레기처럼 느껴졌다. 그는 서윤의 대본 마지막 장을 넘겼다. 그곳엔 그녀가 직접 손으로 쓴 엔딩이 적혀 있었다. 진실은 가장 늦게 도착하지만 도착하는 순간 모든 거짓을 죄로 만든다. 동우는 창밖의 서울 시내를 보았다.
찬란하게 빛나던 도시가 이제는 자신을 비웃는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다. 방송국을 집어삼켰던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다. 강동우라는 이름 석자는 이제 성공의 상징이 아닌 위선과 배신의 대명사로 전락했다. 으리으리했던 본부장 집무실은 압수수색의 흔적으로 어지러웠고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죽 의자는 주인을 잃은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서유는 며칠 만에 작업실로 돌아왔다. 복수가 끝나면 가슴속이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막상 마주한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허무였다. 그녀는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낡은 다관에 차를 우렸다. 뜨거운 물이 찻잎을 적시며 피어오르는 향기가 오늘따라 유난히 시렸다. 그때 작업실 문머리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들어섰다. 며칠 밤을 지새운 듯 엉망이 된 수트 차림의 동우였다. 그의 오만했던 눈빛은 간대없고 초점 없는 눈동자에는 오직 절망만이 가득했다. 동우는 비틀거리며 서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윤아,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내가 다 잘못했어. 그땐 내가 너무 어렸고 성공에 미쳐 있었어. 지혜, 우리 딸 이름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제발 여기서 멈춰줘. 나 정말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아. 동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방송계 거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비겁한 중년 남자만이 그곳에 있었다. 서유는 무릎을 꿇은 그의 정수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15년 전 비 내리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그녀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사과였다. 하지만 막상 그 사과를 마주한 지금 서윤의 가슴엔 아무런 파도도 일렁이지 않았다. 동우 씨, 고개 들어봐요. 당신이 지금 미안한 건 나한테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잃어버린 그 화려한 자리한테인가요? 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말을 이었다. 당신은 지금도 지의 이름을 팔아 당신을 구걸하고 있네요. 15년. 그 긴 시간 동안 당신이 지은 죄는 나를 배신한 게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우리가 나누었던 그 가난하지만 빛나던 시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 스스로 짓밟은 거, 그게 당신의 진짜 죄예요. 동우는 바닥을 치며 오열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텅 빈 작업실을 가득 메웠지만 서유는 더 이상 그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서랍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동우 앞에 놓았다. 15년 전 그가 떠나며 던져주었던 돈과 그동안 그녀가 지혜를 위해 모아온 작은 정성들이 담긴 기록이었다. 이거 가져가세요.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세상을 다시 시작하든 아니면 무너지든 당신 선택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죠. 난 당신을 용서하지 않아요. 아니, 용서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당신은 이제 내 인생에서 아무런 무게도 갖지 못하는 먼지 같은 존재니까. 서윤의 선언은 사형 선고보다 더 차가웠다. 존재의 무가치함을 선고받은 동우는 넋이 나간 듯 통장을 쥐고 작업실을 빠져나갔다. 그가 나간 뒤 서유는 참아왔던 숨을 길게 내뱉었다. 복수의 끝은 상대의 파멸이 아니라 상대가 내 삶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밤이 깊어지자 영준이 작업실을 찾았다. 그는 말없이 서윤의 옆에 앉아 그녀가 우린 식은 차를 마셨다. 강 본부장 해외로 떠난다고 하더군요. 모든 걸 포기하고 혼자서요. 이제 정말 끝난 겁니까? 영준의 물음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끝났어요. 아니, 이제 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15년 동안 남의 이야기만 쓰느라 정작 제 인생의 첫 줄도 못 적었거든요.
영주는 서윤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굳은 살 박인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세월의 무게가 영준의 마음을 울렸다. 중년의 로맨스는 화려한 불꽃보다 서로의 상처를 묵묵히 하차주는 달빛을 닮아 있었다. 서 작가님, 아니 서윤 씨. 이제 그 덫에서 나오시죠. 제가 말했잖아요. 복수가 끝나면 햇살 드는 곳으로 같이 가자고. 우리 드라마 엔딩 말고 진짜 우리 인생의 엔딩을 같이 써보면 안 될까요? 영준의 제안은 정중했고 진심이었다. 서윤은 영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그녀가 잃어버렸던 신뢰라는 단어가 조심스럽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서윤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주름진 눈가에 맺힌 웃음은 그 어떤 화려한 화장보다 아름다웠다. 좋아요. 대신 아주 긴 호흡으로 써주셔야 해요. 제가 좀 느리거든요. 두 사람은 작업실 테라스로 나갔다. 밤하늘엔 수많은 별이 떠 있었고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분주하게 반짝였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들은 더 이상 서윤을 위협하는 덫이 아니었다. 그녀가 앞으로 써내려갈 찬란한 축복의 서사들이었다. 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딸 지혜의 사진 옆에 카네이션 한 송이를 놓았다. 지혜야, 엄마 이제 행복해져도 되지.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이 마치 딸의 대답인 양 부드럽게 그녀의 뺨을 스쳤다. 중년의 애환을 지나온 여자는 이제 복수의 죄를 털어내고 용서라는 걸음 위에서 새로운 생을 틔우기 시작했다. 서울의 밤은 화려한 조명으로 치장되어 있었지만 그 아래 숨겨진 진실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JS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이자 강동우의 부회장 취임식이 열리는 그랜드홀.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인 그곳에서 동우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고 있었다. 혜주의 곁에서 완벽한 사위, 완벽한 경영자의 가면을 쓴 채 그는 자신의 과거가 완전히 매장되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연회장 한가운데 거대한 스크린이 예고 없이 빛을 발했다. 축하 영상이 나와야 할 자리였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낡고 바랜 병원의 기록지와 한 남자의 떨리는 음성이 담긴 녹취록이었다. 강동우는 강동우가 아닙니다. 그는 15년 전 사망한 제 친구의 신분을 훔친 가짜입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동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스크린 속에는 서윤이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동우가 그토록 지우고 싶어 했던 고향의 초라한 집과 그가 버렸던 딸의 유골함이 안치된 납골 땅의 풍경이 흘러갔다. 이 남자는 성공을 위해 신분을 세탁했고 자신을 사랑했던 여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으며 자신의 아이가 병마와 싸울 때 재벌가 여인과의 약혼식을 올렸습니다. 여기 그가 죽었다고 신고했던 진짜 강동우의 유가족들이 와 있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서윤이 검은 상복 차림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곁에는 동우의 신분 세탁을 도왔던 과거의 조력자들이 증인으로 서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동우가 딛고 선 집안 자체를 통째로 드러내는 거대한 지진이었다. 당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동우가 소리치며 서윤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영준이 앞을 막아섰다. 영준의 손에는 검찰의 긴급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다. 신분 도용, 공문서 위조, 그리고 재단 비자금 횡령. 서윤이 15년 동안 모아온 증거들은 이제 법의 이름으로 동우를 올가매고 있었다. 동우 씨, 당신이 그랬죠? 당신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건 뭐든 부숴버리겠다고. 그래서 우리 딸 지혜도 내 청춘도 쓰레기처럼 버렸죠. 이제 봐요.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이 화려한 세계가 당신을 어떻게 버리는지. 혜주는 충격에 휩싸여 동우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가짜였어? 내 인생을 통째로 속인 거야? 혜주의 외침은 연회장을 울리는 마지막 선고와 같았다. 동우가 가졌던 부와 명예, 가족이라는 이름의 성벽이 단 10분 만에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동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에게 아부하던 이들이 이제는 오물을 보듯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그래, 서윤아. 내가 이겼어. 근데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한다고 죽은 지혜가 살아 돌아올 것 같아? 너도 결국 나랑 똑같은 괴물이 된 거야. 서윤은 동우의 앞에 천천히 다가와 무릎을 낮췄다. 그리고 그의 귀에 대고 아주 낮고 서늘하게 속삭였다. 15년 만에 내뱉는 가장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용서의 서막이었다. 아니, 난 괴물이 아니야. 난 그저 내가 만든 덫에 내 발로 들어가게 도와준 것뿐이지. 동우야, 넌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삶을 살게 될 거야. 전 국민이 내 얼굴을 알고 내 범죄를 기억할 테니까. 넌 평생 이름 없는 유령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내가 15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경찰들에 의해 끌려나가는 동우의 뒷모습을 보며 서윤은 비로소 숨을 깊게 내뱉었다. 연회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졌지만 그녀는 그 빛조차 거추장스러운 듯 블랙코트의 깃을 세웠다. 영준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작가님. 아니, 서윤 씨. 아니요, 대표님.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저 사람이 부숴놓은 내 인생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시 붙여야 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서윤은 연회장을 빠져나와 밤 공기를 마셨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가슴속은 뜨거운 불꽃이 지나간 뒤에 온기로 가득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다. 동우가 신분 세탁을 하기 전 두 사람이 함께 살았던 낡은 옥탑방의 열쇠였다. 그녀는 그 열쇠를 한강 물속으로 멀리 던져버렸다. 잘 가, 나의 청춘. 그리고 잘 가, 나의 지혜야. 서윤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그것은 복수의 완성을 알리는 눈물이자 15년 만에 자신을 가두었던 덫에서 걸어나오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방송국 뉴스에서는 실시간으로 강동우의 체포 소식과 신분 도용 스캔들이 보도되고 있었다. 전 국민이 경악했고 그가 제작했던 드라마 제의 시간은 전설적인 기록을 남기며 종영되었다. 하지만 서윤은 그 영광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영준과 함께 작은 다큐멘터리 제작사를 차렸다. 화려한 드라마가 아닌 세상의 그늘진 곳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기 시작했다. 복수의 화염이 휩쓸고 간 자리에 이제는 타인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강동우라는 이름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사라진 뒤 서울의 계절은 무심하게도 다시 봄을 향해 흐르고 있었다. 화려한 방송국 로비의 배너들도 연일 포털, 사이트를 장식하던 자극적인 헤드라인들도 새로운 사건들에 밀려 조금씩 희미해져 갔다. 복수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엔 고요함만이 남았고 서윤은 그 정막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숨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서윤은 복수로 얻은 명성과 보상금을 모두 내려놓았다. 그녀는 딸 지혜의 이름으로 작은 재단을 설립했다. 세상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홀로 아이를 지키며 글을 쓰는 무명 작가들, 그리고 꿈을 꾸기도 전에 현실의 덫에 걸린 청춘들을 돕기 위한 공간이었다. 재단의 이름은 지혜의 숲이라 지었다.
어느 맑은 오후 서윤은 교도소 면회실의 차가운 유리벽 앞에 앉았다. 죄수복을 입은 동우는 예전의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 수척하고 초라한 중년 남자의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서윤의 눈을 차마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왜 왔어? 나 같은 인간 이제 잊어버리지. 동우의 쉰 목소리가 인터폰을 타고 흘러나왔다. 서윤은 담담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예전엔 이 남자를 파괴하고 싶어 밤잠을 설쳤지만 이제는 그저 길가에 버려진 낡은 종이 조각을 보는 것처럼 무색무취한 감정뿐이었다. 당신을 용서하러 온 게 아니에요. 내 안의 지혜를 이제 보내주러 왔어요. 당신이 훔친 그 신분, 당신이 지웠던 그 시간들. 이제 법적으로 다 정리됐어요. 이제 당신은 누구의 이름도 아닌 당신 자신의 죄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서윤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유리벽에 붙였다. 그것은 지혜의 성을 강에서 한으로 바로잡은 가족관계 증명서였다. 지혜는 이제 당신 딸이 아니에요. 내 딸로 오직 내 기억 속에서만 예쁘게 살 거예요. 당신은 평생 그 아이의 진짜 웃음을 알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늙어가겠죠. 그게 내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형벌이에요. 동우는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다. 서윤은 더 이상 그의 눈물을 지켜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면회실을 빠져나오는 그녀의 발걸음 위로 눈부신 봄볕이 쏟아졌다. 15년 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무거운 외투를 드디어 벗어던진 듯 어깨가 가벼웠다. 방송국 근처 공원 벤치에는 영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제작사 대표라는 화려한 직함 대신 편안한 셔츠 차림으로 서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말없이 공원 산책로를 걸었다. 서윤 씨, 이제 정말 자유롭습니까? 영준의 물음에 서윤은 멈춰서서 갓 피어난 목련 꽃망울을 어루만졌다. 자유롭다는 게 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 그리고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보다 더 나은 문장을 쓸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는 거요. 그 문장들 속에 제 이름도 한 줄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요? 영준의 고백은 중년의 사랑답게 담백하고도 깊었다. 서윤은 영준의 손을 살며시 맞잡았다. 그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지난 세월의 추위를 녹여주기에 충분했다. 한 줄이 아니라 아주 긴 챕터가 될지도 몰라요. 제가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다큐멘터리 제목 뭐라고 정했는지 아세요? 글쎄요, 또 복수극입니까? 영준의 농담에 서윤이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공원의 분수 소리와 어우러져 청량하게 울려 퍼졌다. 아니요. 덫에서 걸어 나오다라고 정했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가두었던 그 수많은 욕망과 상처의 덫에서 나와 비로소 진짜 나를 마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두 사람은 노을이 지는 한강변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강물은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물길 위에 비친 서윤의 얼굴은 그때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부수기 위해 펜을 들지 않는다. 누군가를 치유하고 스스로를 보듬기 위해 새로운 문장을 써내려갈 뿐이다. 밤이 깊어 지수는 서윤의 이름으로 된 새 작업실 책상 앞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딸 지혜의 사진과 함께 영준이 선물한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타자기 위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15년의 세월을 관통해 온 마지막 마침표를 찍듯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덫에 가두지만 그 덫을 끊어내는 힘 또한 사랑임을 나는 이제야 믿는다. 서울의 밤하늘 위로 별들이 총총히 내려앉았다.
복수의 재가 흩어진 자리마다 용서와 치유의 꽃씨가 날아들었다. 중년의 애환을 지나온 두 연인은 이제 서로의 흉터를 훈장처럼 여기며 남은 생의 시나리오를 가장 따뜻한 색채로 채워갈 준비를 마쳤다. 전 국민의 심장을 울렸던 청춘의 덫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하지만 한서윤이라는 작가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찬란한 첫 문장을 시작하고 있었다.